모든 질병의 끝이자 제일 무서운 폐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폐암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몸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호흡기 질환의 모든 증상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죠. 뭐 지속적인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일 때 또는 호흡곤란, 가슴의 통증,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죠. 숨차고 쌕쌕댄다. 그걸 이제 천명음이라고 그러죠.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환자를 병원에 가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어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면 조직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제 양성 종양 안심인데 악성 종양 죽음이다, 암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 기다린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기다린다. 나는 이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라.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라. 비병 선방하라. 이걸 주장하죠. 병난 뒤에 소 잃고 약간 고치지 말고 잃기 전에 고쳐라. 똑같은 원리죠. 장내 미생물, 장 안에 나쁜 균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하다.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바로바로 꺼버린다. 이제 몽우리를 막아낸다. 종약을 막아낸다.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장내 미생물이다. 그리고 폐암 자가진단법 중에서 핑거 클리핑이라는 거를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 폐암의 자가진단법 중에서 핑거 클러빙이라고 있는데요. 즉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폐암 자기진단법입니다. 양손 검지손가락 손톱을 서로 밀어내듯이 맞닿았을 때 손톱 사이사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으면 손가락 끝이 부어오른 것이죠. 이걸 곤봉지라고 하며 폐암 환자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폐 기능이 떨어지면 손끝까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모세혈관과 말단 연조직이 과다증식해서 손가락 끝이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폐암 환자 35%는 곤봉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정상을 통해서 폐암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최신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지난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그 3부작으로 제 방송이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 소개가 되었어요. PBS는 한국에서 KBS1이나 EBS 같은 성격의 방송국인데 이제 공정하기로는 1등의 신뢰죠. PBS. 그곳에 대한민국의 전통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치료한 이 환자들의 기적적인 사례와 함께 또 이 폐청소라는 새로운 건강의 원리를 이제 지난 1월에 소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폐암 환자 완치 사례 한 명이 소개되었는데 그냥 김노인이라고 할게요. 이 김노인이 75세 때 건강검진 하다가 이제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는 말기암으로 판정되었고, 이제 당연히 표준치료 시작했죠. 수술, 항암, 방사선. 이분은 체력이 좋아서 완주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모든 코스를 항암, 방사선도 33회 내지 35회 이렇게 지독한 과정을 전부 수술부터 했는데 마지막 통고는 2달 남았다. 임종 준비하세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절망을 하고 폐청소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지금 8년이 흘렀어요.
8년이 흘렀는데 이분의 그 골프장에서 장타의 실력은 아주 주변을 놀라게 한다고 해서 이분이 PBS 방송에서 자기 장타력을 크게 자랑을 했죠.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제가 그분을 치료했는데 그분과 같이 골프를 치는 멤버가 오셔서 나한테 한 말, 김노인이 병 나기 전에, 폐암 앓기 전에 자기보다 덜 나갔다. 그런데 오히려 폐암을 앓고 난 지금 자기보다 더 나간다. 자기도 폐 청소하고 더 나가야겠다. 해서 나한테 그 김노인의 그 장타를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PBS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 폐가 모든 건강에 이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폐에 좋은 건강밥상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기침과 가래를 잠재우는 은행밥입니다. 한방에서는 은행을 백과라 부르며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하루에 10알 정도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사귀고 식욕을 돋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을 살짝 볶아 껍질을 벗기고 호두와 잣, 각종 버섯을 잘라서 밥을 지어주면 영양 만점 은행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입니다. 예로부터 폐는 폐와 기관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폐는 폐를 보호하고 열과 기침을 다스려 천시, 기침, 감기에 도움을 줍니다. 폐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속을 파내고 꿀을 넣어 뚜껑을 덮은 뒤 푹 고아서 먹으면 약효가 2배나 됩니다. 세 번째는 폐를 막게 하는 도라지 튀김입니다.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를 달여 물처럼 수시로 마셔도 좋지만 튀김으로 튀겨서 먹어도 별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박죽을 추천드립니다. 호박은 성질이 달고 따뜻하여 몸속의 기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천식과 기관지염, 부종을 다스리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호박을 무르게 푹 삶아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소화가 잘 돼서 천식환자의 최고의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암 예방 생활수칙도 책에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요것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담배를 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는 겁니다. 흡연은 폐암뿐만이 아니라 전체 암 사망자의 큰 원인이 됩니다. 금연을 하면 10년 후에는 폐암 발병률이 반으로 줄고 15년 후에는 6분의 1로 줄어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담배를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과로와 무리한 생활 방식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과로와 심적 고통, 지나친 약물 의존 등 한계치를 넘어선 생활 방식은 폐열과 독소를 쌓아 자칫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곤하면 충분히 쉬어주고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숙면,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 통곡류를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와 귀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섭취해주면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폐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암 치료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일 것 같은데 암 환자 대부분이 생각보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그 대부분이라고요? 예, 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면 자기가 아프다. 그래서 나는 안 아프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 병원은 뭐 99%가 이제 암 환자분인데 다 이제 당황스러워하지요.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술 담배도 많이 안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무런 병도 없고 뭐 건강검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위암 말기래네 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간암에 걸리면 피 검사하면 간 수치가 막 올라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이라는 게 워낙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서 정상 간 조직이 20, 30%만 남아 있어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는 다 정상으로 나오고 암 환자라고 해서 통증이 있지 않아요. 통증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암의 예를 들자면 뭐 이게 간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파이버가 없어요. 어디서 통증을 느끼냐면 간을 싸고 있는 막에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뭐 가운데 생긴 암이 점점 커져서 겉을 싸고 있는 이 막을 건드리면 그때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운이 나쁘면 처음부터 아주 변두리에서 생겼어. 그러면 통증이 좀 빨리 올 수 있겠죠.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췌장암도 통증은 한참 있다 나타나요. 주로 이제 통증은 췌장암이 두부와 몸통과 꼬리가 있으면 몸통에 있는 암이 커져서 그 몸통 뒤로 신경줄이 내려가요. 그 신경줄을 건드려줘야지 통증이 오지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폐암 걸리면 각혈하고 기침하고 뭐 대장암 걸리면 피똥 싸고 이거는 뭐 진짜 돌아가시기 뭐 얼마 안 남은 분 얘기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편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은 현상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게 환자들이 제가 처음에 상담하면 그래. 지나고 나서 보니 그랬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로 소화기 암인 경우에는 체중 감소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항상 자기는 뚱뚱해. 그래서 맨날 실패했어. 근데 이번에 성공했다. 7kg 뺐어.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야. 이런 분들 많이 있고요. 대부분 장기는 우리 몸속 깊숙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면에서 만져지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과 유방인데 그래서 유방은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생리 끝나고 나면 자가 검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져져 종괴가. 그래서 이제 유방 초음파나 이제 검사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몇십 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기도 해야 되지만 좀 거울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 안 보이잖아요. 만지지 좀 말고 거울로 보셔서 양쪽 유방이 대칭인지, 그제? 이게 모양이 이게 달라. 주로 이제 유방암은 오른쪽에 생겨요. 왼쪽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생기고 오른쪽에 생기는데 오른쪽 유방이 뭐 한 군데가 푹 들어간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두가 안에서 당겨진 것처럼 쏙 들어가서 유두 함몰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막 귤 껍데기처럼 두꺼워지면서 울퉁불퉁하다든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비물이 피가 섞인 분비물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갑상선도 우리 바로 요 목에 만지면 피부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좁은 통로에 뭐 갑상선도 있죠. 식도도 있죠. 후두도 있죠. 신경도 지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좁은 군데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양이 커지면 이게 종양이 만져지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만져진다고 다 암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커져가지고 주위에 있는 조직을 압박해. 뭐 예를 들면 뭐 그 성대신경을 압박하면 목소리가 신목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옆에 있는 후두를 눌러. 그러면 숨이 찰 수 있겠죠. 또 식도를 눌러. 그러면 음식을 삼킬 때 잘 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목 주위에 임파 주위에 만져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변, 소변 보는 게 중요한데 대변, 소변이 옛날과 달라. 예를 들어서 대변이 점점 가늘게 나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대변 보고 났더니 거기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대변 색깔이 짜장면 색깔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꼭 해보셔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뭐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소변,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그건 있어요. 50대가 되면 남자의 50%가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 60대는 60%, 70대는 70%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 뭐 자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한 2시간 간격으로 깬다든지, 소변이 뭐 나오다가 끊긴다든지, 소변질이 너무 가늘어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혹시 이게 전립선 암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췌장암 있잖아요. 췌장암은 매년 건강 검진을 해도 얘가 이 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다른 문제 때문에 복부 CT를 찍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췌장의 그 머리 부분, 두부에 암이 생기면 그쪽으로 그 담도가 지나가요. 그럼 그걸 막아버리면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생겨요. 그래서 의외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냐? 그래서 응급실 가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췌장의 암이 가운데 부분, 몸통 부분에 있으면 이게 자꾸 조금 커지면은 그 큰 우리 혈관 대동맥 주위로 신경질이 내려가는데 그걸 건드려주면 통증이 처음부터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명치끝이 아프다든지 이게 등 뒤로 뻗쳐나간다든지 뭐 그럴 때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피부에 보면은 점들이 많잖아요. 나이 들면. 근데 점들이 색깔이 좀 무섭게 생겼어. 시커매. 그리고 울퉁불퉁해. 뭐 털도 난 것 같아. 이렇게 무섭게 생긴 점은 반드시 그 절제를 해서 조직 검사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는 지인 의사한테 전화하는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병원 진료를 빨리 예약하는 꿀팁이 있다고요. 제가 그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어요. 맨날 전화 와요. 옛날에는 자기 부모님들 뭐 그러다가 이제 내 친구들 뭐 자기 형제들, 지금은 그 자녀들까지도 암이라고. 이제 부산 사람이 부산에 있는 병을 못 믿어.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요즘은 서울에 있는 빅5는 어디에선가 한번 암을 치료한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 동경대에서 그 육종암으로 치료하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우리 병원에 치료받기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 모교인 병원에 서울에 빅5에 부탁을 했더니 안 된대요. 아니 이건 일본인데 일본도 안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있는 암센터는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 빅5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암, 그죠? 유방암, 대장암, 폐암, 뭐 위암, 이거는 엄청 환자가 많잖아요. 이거는 어디서나 해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위암 수술하는 교수님은 지방대학 교수님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나 그 경험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A 병원은 환자가 100명이야. 그럼 한 사람이 100명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사람이 100명을 수술하잖아요. 지방에는 만약에 30명이야. 그럼 3명이 30명을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경험하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방사선. 사람이 안 하잖아요. 기계가 하잖아요. 그죠? 기계가 하는데 뭘 서울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세 번째, 항암. 항암은 표준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마다 이거 못 바꿔요.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 유방암, 뭐 대장암 다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다리 타기 하잖아. 사다리 타기 하듯이 검사와 치료를 다 정해놨어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건 부산에서 하건 광주에서 하건 그 똑같은 프로토콜로 가요. 그러나 이런 건 있겠죠.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강암 중에서 우리나라에 뭐 몇백 명 안 되는 특이한 암이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혈액암 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경험이 많은 병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 병원으로 가는 거는 말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표준 치료가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표준 항암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임상 시험에 드는 약을 해야 돼. 그때는 그 교수님마다 그 어떤 임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세컨 오피니언, 이 다른 병원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치료가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러면은 집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최고지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갈 때는 이렇게 막 아는 의사 막 하지 말고 왜냐면 사람들은 의사들끼리 다 친구인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한 지가 지금 뭐 40년 넘어가지고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대학에. 그러지 마시고 대학병원이 개인 병원과 다 협력 체계를 맺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암이라고 진단받은 그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협력병원을 맺고 있는 병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은 빨리 이렇게 급한 경우에는 정말 그분이 그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서울의 큰 병원을 가야 돼. 아니면 뭐 서울이 아니라도 대학병원 가야 돼. 그러면 그분이 진료 리스트를 써서 부탁을 하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라인으로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비싸고 또 몸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검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받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건강검진 이런 게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국가검진 제도가 생겨서 그 의료보험으로 자기 돈 안 내고 건강검진을 이제 해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 있어요. 좋긴 한데 뭐냐면 건강검진은 내가 건강한지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건강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질병검진이에요. 그리고 국가검진은 아주 조금만 하죠. 그래서 좀 더 검사를 할 때 더 많은 검사를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위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요새 헷갈리잖아. 검진센터 가면 이제 뭐 패키지도 있고 막 복잡하게 돼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사를 해가지고 얻을 게 없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인가 싶어서 뇌 CT를 찍는다든지 뇌의 그 MRI를 찍는다는 거는 얻을 게 없는 검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이번에 척추를 싹 다 한번 CT나 MRI 찍어볼까?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디스크의 증상과 영상에서 망가진 정도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는데 이 허리 갖고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멀쩡한 분도 있고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MRI를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면 정형외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적절히 치료를 해보고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도 경과가 안 좋아지면 그때 한번 MRI를 찍어봅시다. 그럴 때는 의료보험이 돼요. 그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뭐 큰 문제도 없는데 바로 MRI 찍으면 그것 전부 다 의료보험 안 돼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MRI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척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얻을 게 없습니다. 환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 환자들이 말이야 펫CT가 제일 비싸면 제일 정확할 텐데 처음부터 펫CT 한 장으로 끝내지 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찍을 때마다 말 바뀌고 펫CT 찍으니까 또 다른 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펫CT는 가장 정확하고 온몸의 암을 다 찾아낸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펫CT가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그냥 내 몸 어느 부위에 왼쪽 어깨 부위에 아니면 목척추 부위에 아니면 뭐 왼쪽 폐 부위에 수상한 놈들이 있어. 까지만 알려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뒤지는 거야. CT, MRI 조직 검사에서 저 수상한 놈이 암인지 만성염증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펫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이 좀 많아요. 그래서 펫CT 한번 찍으면
한 25 내지 30mC 정도 되는데 우선 좀 그걸 알려 드릴게요.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설마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환자한테 뭐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겠어요.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그 법이 있어요. 일반인은 1년에 1 내지 5mC/까지 피폭되는 걸 법으로 허용해요. 근데 좀 웃기는 게 그 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병원 가면 방사선 기사분들 아니면 핵의학과 교수님들은 내 핵과 방사선과 생활하잖아요. 여기 노란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1년 피폭량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사람인데 50mC/까지 허용이 돼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 피폭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은 얼마를 방사선을 쏘아서 뭐 이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어떻게 되나 이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 후양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 주위에 1km, 2km, 10km에 떨어져 있는 동물, 식물, 토양, 사람은 어떻게 됐나 이걸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후쿠시마에서 또 터졌잖아요. 이때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시간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는데 그래서 펫CT는 사실은 내 몸에 어디 암이 있냐를 보는 건강검진에 쓰는 게 아니라 암을 알았던 사람이 어디가 전이가 됐나 재발이 됐나를 알 때에 25mC/를 피폭을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펫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찍습니다. 아주 안전한 수치죠. 근데 안전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건강검진에서 그걸 찍는 거는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성비라 그러죠. 내가 경제적인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방사선 피폭이 되는 거를 감수하고도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CT를 건강검진에서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사선 피폭이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복부 CT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보통 CT를 찍으면 우리가 한 5 내지 10mC 정도의 피폭이 있어요. 물론 안전한 범위입니다. 근데 조영제를 써야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2배의 피폭이라고 봐요. 근데 이를 여러 군데를 복부, 골반, 뭐 뇌 CT, 척추 CT 다 찍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신 그런 얘기를 해요. 초음파나 내시경은 맨날 해라. 자주 해라. 왜냐하면 그건 해저드가 없잖아요. 초음파는 소리로 검사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봐줘요. 그리고 막 다양한 각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CT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복부 초음파만 해도 우리가 뭐 간도 보죠. 비장도 보죠. 뭐 슬개도 보죠. 뭐 이것저것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남자들도 뭐 직장으로 하는 전립선 초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립선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뭐 부인과 암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도 꼭 해보시고 그래서 나이가 뭐 한 40대 넘으면은 초음파는 매년 해보세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인데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하고 대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위암 발생 아직까지도 1, 2위를 다투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퉈요. 그래서 공고사항은 그래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위 내시경은 매년 해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은 어쨌든지 위험이 나타나요. 뭐 미랑성 위험이 됐던 아니면 암의 전단계라고 하는 위축성 위험이 됐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시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인데 대장 내시경은 좀 번거롭잖아요. 전처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대장암이 몇 년 전에 또 위암도 1인데 대장암도 발병 1위 국가가 됐어요. 워낙 서양식 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장암 꼭 해보시고 근데 요즘 보면은 30대도 대장의 용종 발견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만하지 않고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분은 한 40 이후부터 해도 되지만 내가 비만해 술도 많이 먹고 요즘 또 20, 30대 비만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 가족력이 뭐 직장암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뭐 20대부터도 한 번씩 해보시는데 대신
대장 내시경은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장에 내시경에 어떤 용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얘가 암으로 되려면 뭐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니 이거는 매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서는 135 법칙으로 권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건강해. 그러면 5년 있다 해라. 근데 했더니 용종이 나왔다. 그러면 3년 있다 해라. 그리고 뭔가 이 가족력이 있거나 리스크 팩터가 있어. 내가 비만하다든지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검사만 하면 용종을 막 몇 개씩 뗀다든지 대장직장암이 있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나이 들면 매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불편할 뿐이지 인체 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걸 추천해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뇌의 MRA를 찍어봐라. MRI가 아니라 MRI 플러스 엔지오그램, 뇌 혈관을 찍는 MRI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 정도, 그러니까 2, 3%니까 4, 50명 중에 1명 정도는 뇌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요. 아시죠? 뇌혈관 꽈리라고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럼 이게 빵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터지면은 응급실에서나 수술실에 터지면 바로 어떻게 하겠지만 뭐 집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서 터지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니까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뇌동맥류의 위험성은 1년에 사고가 날 확률이 1%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이거는 정말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또 권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은 뭐냐면 질병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건강한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질병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는 뭔가 조직이 파괴돼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 작년에 내가 뭐 대학병원 가서 뭐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싹 깨끗하다. 그 말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예를 들게요. 100만 원짜리 검사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걸리는 병 10개를 검사했더니 아직까지 망가진 증거가 없다. 300만 원은 30개를 했더니 망가진 증거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병원 전부 다 암 환자고 8, 90%가 재발 전이된 아주 진행된 암 환자들인데 대학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일반적인 혈액검사 하잖아요. 다 정상 나와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피 검사하면 좀 더 빨간 불 뜨는 줄 알잖아요. 그런 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중환자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의 세포가 100쪽이다. 100쪽인데 암이 아무리 진행되고 여기저기 전이가 된다 할지라도 암은 내 몸의 1%가 안 돼요. 암세포는. 그러니까 99%가 건강하니까 검사하면 정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국가건강검진은 이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짜로 해주는데 왜 안 해요? 거기다가 좀 더 해서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추가해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건강한가를 보는 내 몸에 작동이 잘 되고 있나 기능이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검사. 예를 들자면 뭐 내 몸의 영양소들은 뭐 비타민 B9는 엽산은 뭐 B12번은 비타민 C는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지 내 몸에 활성산소 아시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가 얼마큼 나오는지 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제잖아요. 내 몸에 항산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내 몸의 면역력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병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몸이 이래요.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오늘 밤 12줄 기회에서 딱 환자가 된다. 이건 없어요.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 있어. 뭔가 소화도 안 되고 뒷목도 땡기고 뭐 잠도 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리 그 대학 가서 검사해봐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미병 상태라 그래요. 미병 상태에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정상의 나로 돌아가. 근데 미병 상태를 지나서 병이라고 진단을 확진을 받아버려. 구조가 망가졌어. 다시는 건강의 나로 못 돌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이 혈액 검사하면 피 검사 수치 나오고 옆에 범위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의료인도 이걸 정상 범위라고 착각해요. 여기 안에만 들면 오케이.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참고치 또는 기준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치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정규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해서 통계를 잡겠죠. 그러면 그 검사한 사람의 95%가 그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6.6보다 낮다. 이 사람은 극단의 2.5%야. 8.7보다 높다. 극단의 2.5%야. 그러니까 내가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반 100명 중에서 94등, 95등 하면 오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뭐예요? 미병 상태야. 그때부터 인터넷 강의도 듣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필요하면 뭐 가이드 좀 받고 이래서 최소한 뭐 한 30등, 40등은 해야 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95% 안에 들었다고 아이고 나 문제 없대 깨끗하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능학을 하는 의사들은 그 이 참고치 레퍼런스 레인지를 보지 않고 더 좁게 봐요. 옵티멀 레인지 최적치를 봐요. 최소한 최적치 안에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거잖아. 혈당 검사하니까 99까지 정상이라고 그러고 100이 나와야지 건강검진하면 재검 통지서 날라와. 99까지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좁은 범위 최적치. 아들이 공부하면 그래도 4, 50등은 해야지 100명 중에서 어떻게 90등 한다고 오케이가 될 수 있겠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99 나오면 오케이예요. 100 나오면 재검하라고 나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는 한 뭐 97, 8부터 나오면 아 이게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고지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당뇨 환자가 안 되는데 한 번 당뇨 환자가 되잖아요. 대부분 한 번 당뇨는 영원한 당뇨예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 10% 이상 빠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정상이 되는데 일반인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일정 기간은 되지만 또 요요가 생기잖아. 그래서 병 전 단계, 미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짜 건강한 상태로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되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사실 항암제나 수술도 있지만 이런 식이요법 같은 간접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2001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식도암에 걸려서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야 멀쩡한 사람이 수술하고 방사선 하니까 저렇게 되네. 이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봉지기로 있다가 서울에 개업하는데 한 2년 정도 그 개업 준비 자리 알아보고 이걸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딱 개업을 했어. 그래서 아버님 건강검진을 하셨지. 수고하셨으니까. 했는데 근데 개업하고 딱 한 달째 되는 날 진료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식도암이라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교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도 의사인데. 뭐 이분들 워낙 바쁘시니까 뭐 회진도 아침에 왔다 밤에 왔다 뭐 그래요. 특히 흉부외과는. 그래서 어떻게 진료실 찾아갔는데 일단 소화기 암은 수술하면 10kg 이상 빠지잖아요. 식도하면 더 빠져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한 15kg 빠지셨어요. 노인네가. 수술이 잘 됐대요. 이거 감사하다고. 근데 아버님이 3년 후에 살아계실 확률이 20%가 안 된대요. 그럼 1년도 못 사신다는 얘기는 이 상태로. 그럼 왜 수술했냐 이거. 내 생각엔 그때 그래.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내시경 안 했으면 1년 아니라 2년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사셨을 것 같아. 그게 또 이제 방사선을 했는데 방사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쉽게 보면 이제 화상을 입잖아. 식도가. 그러니까 따가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수술한 식도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막혀서 물도 못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영양제 응급실을 가도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뭐 그리고 이 막힌 걸 해결할 방법이 없대. 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벌써 그게 25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독일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암 환자를 입원시켜서. 암 환자만 입원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 입원해서 영양제도 맞고 비타민도 맞고 통증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노인 요양병원 제도도 없었어요. 노인 요양병원 제도가 2007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입원이 안 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요양 제도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식 암 보완 대치약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제가 미국에 시카고에 가면 매년 5월 달에 아스코라고 미국 암학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개원하고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아스코에 가서 딱 이렇게 보는데 도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건 수술 항암 방사선 3개잖아요. 이것도 198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표가 뭐가 나오냐면 그때가 2010년인가 12년인가 좀 됐을 텐데 미국에서 37년간 80년대 이후부터 모든 암 환자 갑상선암부터 췌장암까지를 치료 성적을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봤어요. 내가 수술은 25%의 환자한테 도움을 줬다. 그런데 항암 방사선은 5%의 환자한테밖에 도움을 못 줬다는 얘기에 내가 잠이 탁 깼어요. 이거는 뭐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야,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인데 많은 환자들이 수술도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재발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항암도 모든 암이 막 항암제 철철 넘치고 방사선도 모든 암이 다 하고 재발하면 또 하고 아니에요.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잖아요. 우리 병원 환자 중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병원 환자로 봤을 때 수십 명 중에 1명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은 근치적 수술, 치료 목적의 수술, 뭐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말고 뭐 수술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임파들이 조금 커서 그거 긁어내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치료적 목적의 수술은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다 드러내니까 두 번째는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혈액을 타고 딴 데로 날아가면 못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도 사기암이 뭐냐면 뭐 폐에 있던 암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갔다. 우리 생각에는 폐도 수술하고 뇌도 수술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건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 불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재발했다고 또 못해요. 두 번째 방사선. 방사선은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주로 흉곽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폐암, 유방암, 식도암 정도로 하지 뭐 복강에 있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또 골반에 있는 뭐 자궁암 난소암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데 꼭 해야 될 때는 약간의 부작용과 힘든 걸 무릅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루틴하게 수술하고 보조요법으로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사선을 했더라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한 것을 두 번째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첫 번째 할 때 용량을 좀 조금 쏘아서 방사선을 좀 남겨놓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항암제. 있는 암보다 없는 암이 더 많다고 보시면 알아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항암은 환자가 많은 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이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간암이나 담도암이나 두경부암이나 또 비뇨기과 쪽 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요도암은 아직까지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항암의 효과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제 많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걸리면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서 수술이 절대적인 치료예요.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항암 방사선은 수술의 보조요법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완치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초기가 아니라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통해서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엔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 좋은 건 뭐냐? 아예 안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안 걸리는 데도 포커싱을 해야 된다. 저는 정부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을 이 식이요법이나 건강관리를 의사들이 교육시키는 거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확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선요법이라는 제암거선요법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우리 대한제암거선의학회가 2015년에 발족했어요. 거기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시기를 전담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시기를 하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보통 한두 시간씩 쉽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놔야 되거든. 우리가 음식을 바꾼다는 거는 남자들 담배 끊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절실해야 되거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야 딱 암 환자만 보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뭐 2시간씩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일반 그 뭐 내과 질환 이런 거 보시면서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그럼 예방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암을 예방하려면 암의 원인이 알아야 돼. 아, 이놈이 이 암의 원인이야. 그럼 걔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만 가지 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인을 다 모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아는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대신 위험인자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하나는 유전적인 게 반드시 있죠. 그죠? 뭐 그러나 사실은 암은 대사증후군보다 유전적인 경향이 좀 낮아요. 예를 들자면 엄마 아버지가 다 대사증후군이 있어. 뭐 엄마는 당뇨가 아버지는 고지혈증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 80% 가까이가 대사증후군이 뭐라도 온다고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뭐 한 60대야 오겠죠. 뭐 10살 때부터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엄마도 암이고 아버지도 암이야. 그렇다고 자녀가 암이 될 확률은 10%가 안 돼요. 보통 한 7, 8% 그러는데 물론 암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인자죠. 또 맵고 짠 음식, 특히 짠 음식이 위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인자죠. 그런 위험인자. 그죠? 세 번째는 우리의 면역력. 그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가 80년대 항암 치료할 때 흥분했어요. 이제 10년 안에 항암제로 모든 암은 정복할 거야. 그래서 80년, 90년 항암 치료 엄청나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해서 이제 유전자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 뭐 줄기세포 치료, 표적 치료로 모든 난치병을 없앤다라고 타임지에 2003년 표지를 놨어. 근데 2010년 타임지 표지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놨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체 치료에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동안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하늘의 영역이 아닌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뭐 이런 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개예요. 리스크 팩터를 위험 요소를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면 되겠죠.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이 암이 발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죠. 유전자가 복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적혈구 이런 거는 28일 정도 생존한 다음에 파괴되면 유전자가 똑같은 적혈구를 복제해서 만들어내. 뭐 혈소판은 3, 4일 살고 파괴되고 그래서 뭐 간에 있는 세포는 또 일부가 매일매일 파괴되면 또 유전자로 복제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제를 하다가 한 번씩 엉터리로 하는 거야. 불량품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그 불량률이 얼마냐면 1억 분의 1이래요. 1억 번 복제를 잘하다가 한 번 불량품이 나와. 그게 암이라는 얘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은 완벽한 거예요. 불량률이 글쎄요. 보통 공장에서 뭐 만들 때 불량률이 뭐 0.1%면 1000개 중에 하나인데 그죠? 뭐 0.1%보다 낮을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1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100조기 때문에 하루에
계산상으로 400개의 불량품은 나온다. 400개의 암세포는 이상은 생긴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래서 뭐 어떤 사람은 400개 생기고 어떤 사람은 4,000개 생기겠지. 그렇다고 다 암 환자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는 군인들이 있잖아. 이제 이상한 놈들을 다 없애는 면역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혈구도 면역세포고 활성산소 여러분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면역 역할을 해요. 그리고 NK셀, T셀, 인터페론, 인터로킨 이게 다 우리 군사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뭐 이제 연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우리 면역력이 건강하면 하루에 3,000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3,000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뭐 면역력 키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암이 안 걸리거나 또 한 번 암을 치료한 사람은 재발 안 하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하고 또 위험인자를 낮추자. 그것들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많잖아요. 뭐 공기도 있고 뭐 세균들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고 또 뭐 뭘 먹느냐도 있고 어떻게 운동하냐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해로운 걸 줄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을 키우냐 이게 관건인데 그중에 1번이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4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당뇨 환자가 식이 안 바꾸고 당뇨약만 자꾸 처방해 주면 난 이건 좀 뭐랄까 의사의 양심이 아니라고 봐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 제대로 하면서 약 처방을 딱 당뇨약 먹는 분은 아침마다 딱 뭐 90 얼마 딱 나와. 근데 아침에 오늘 200 나왔어. 할머니 어제 뭐 먹었어요? 뭐 어저께 찰떡 하나 먹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절하지 않는 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기를 바꿔야지 내 몸에 혈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어야지 내 몸에 세포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어야지 내 몸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이다. 내 몸과 떨어져 있는 유방이 아니잖아요. 유방을 건강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지 유방도 건강해지고 췌장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지는 것을 그래서 식이요법이 1번이다. 그래서 환자들 보고 그런 얘기예요. 당신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와. 피 검사 한번 해보자. 뭐 알잖아요. 뭐 짜장면 곱빼기 먹고 뭐 닭갈비 먹고 인스턴트 햄버거 먹고 일주일 그렇게 먹으면 피 검사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요. 야 이래갖고 못 살겠다. 그다음에 일주일을 정말 좋은 거 신선한 야채로 샐러드를 먹고 소식하고 딱 먹는 시간 단축하고 이러면 피 검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처음에 오면 딱 혈액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를 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답이 나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제 먹는 사람인지 안 먹는 사람이 답이 나와. 사람들은 그러지요.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야.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비타민 D 햇빛 우리나라 햇빛으로 못 만들어요. 비타민 D를 진짜 우리나라 햇빛으로 만들려면 영양분도 충분히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북이 37도잖아요. 그죠? 한 4월에서 10월까지 정도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조사량이 많은 햇빛이 따가울 때 한두 시경에 큰 관절, 어깨 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을 노출시킨 상태로 20분이 있어야 돼. 아니 시골에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시골에 무슨 소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살면서. 그러니까 자주 가. 자기도 텃밭도 가꾸고. 그런 분도 검사하면 비타민 D 영양제 안 먹으면 결핍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가리고 다니고 코로나 때 마스크가 깨지고 뭐 농사 짓는 분들 전부 다 밀지 모자 쓰고 다 입고 그리고 차 타고 다녀서 이 유리로 들어오는 빛은 비타민 D 못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비타민 D를 영양제를 먹거나 주사를 안 맞으면 결핍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을 먹는지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음식 먹는지 항산화 능력이나 수치라든지 활성산소 면역 수치 보면 정말 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왜 가족들이 질병을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뚱뚱한 집은 애들도 다 뚱뚱하고 물론 유전자가 그런 걸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치맥 먹고 텔레비 보고 누워 있다. 그럼 아들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탁 뭐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를 먹고 일찍 먹고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뭐 이러더라.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습관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암 환자들은 일단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하면 지키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20년 해봤잖아요. 처음은 긴가민가 했어요. 1호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수술은 잘 됐는데 3년 생존율이 20%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13년 반 더 사셨어요. 진통제 한 번도 안 먹고. 우리 아버님 내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뭐 우리 병원 그런 환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항암만 줄기차게 하는 사람 똑같은 병, 똑같은 췌장암이 똑같은 대장암이야. 근데 항암만 한 분과 하고 이런 스스로의 노력,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은 통계를 따로 내도 될 정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시기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제가 하는 식이요법에 단계가 있어요. 암을 예방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암을 치료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뭐 유방암 시기가 따로 있고 뭐 췌장암 시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가수원의 토양이야. 우리 혈액이. 가수원의 토양이 기름지고 옥토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은 다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요. 근데 토양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막 오염돼 있어. 그럼 거기서는 병든 열매가 나요. 그죠? 근데 고혈압 약은 뭐예요? 고혈압을 치료한 약이 아니죠. 치료제 같으면 몇 달 먹으면 나야지. 그죠? 항암제는 암의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의 보조요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옥토를 바꾸자. 또 우리의 혈액의 성분을 바꾸자. 혈액의 성분을 바꾸려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바꿔야 되겠죠. 대신 그게 있죠. 간단한 피부 질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식이요법. 피부가 가장 빨리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것도 빨라집니다.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은 아주 빨리 좋아지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만성피로, 만성염증. 그다음에 제일 위의 단계가 암이겠죠. 이제 암도 이제 뭐 단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피부에 좋은 게 암에 나쁘고 그러니까 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모에 좋은 음식, 모에 좋은 음식 그거 보면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약이 아니잖아. 약은 하나만 잘못 먹어도 우리가 정말 부작용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수면제 이만한 등치 큰 사람이 이만한 거 반알만 먹어도 확 자요. 신기하잖아. 혈압 이렇게 높았던 사람이 막 혈압이 높아서 막 큰일 났어. 그래도 우리 막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혀 밑에 넣는 거 있어요. 그거 넣으면 혈압이 확 떨어져요. 약은 이만큼도 그런 효과가 나왔지만 음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이 독이 되든지 음식이 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그래요. 내가 어저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동안 식이 잘하다가 무너졌잖아. 어제 내가 이거 맛있는 거 피자 먹었잖아. 내가 그거로 자학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영향 안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암에 뭐 좋고 뭐에 뭐 좋고 이거는 지킬 수도 없고 이거는 좀 너무나 비약이 심하다. 그래서 저는 대신 그렇게 하죠. 그 병의 경중과 그리고 식이요법의 경중을 같이 가는 거죠. 뭐 피부병 정도야 그러면 밀가루 음식만 빼도 여드름 좋아져요. 그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부터 빼기 시작하고 좋은 거 먹게 하고 그 양을 이만큼씩 먹게 하고 암은 엄청난 양을. 만약에 암 환자인데 이 사람은 항암제가 없어. 그런 암이 있거든요.
항암제가 없어서 대학에서 관찰만 하고 있어. 그런 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남자 같으면 하루에 한 7, 8kg, 여자 같으면 한 5, 6kg 정도의 채소를 처방합니다. 암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걸 어떻게 먹냐고? 다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만들려고 우리가 제암 거선 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선요법이라는 게 1940년대에 막스 거선이라는 독일 의사가 자기가 지독한 편두통 환자였어요. 지금도 편두통은 약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심할 때 먹으면 좀 가라앉다가 또 생기고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이 사람이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음식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한번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보고 싹 해독을 하고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을 들어오게 해서 한번 치료해 보겠다라고 자기를 임상한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편두통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라던 슈바이츠 박사가 들은 거야. 근데 슈바이츠 박사 부인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핵이 주로 폐결핵인데 서양 사람은 이렇게 피부 결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흉측해지는데 결핵약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참 전에는 결핵약이 없어서 폐병 그러면 죽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결핵약이 나오면서 이제 치료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거슨 박사가 슈바이츠 박사의 당뇨하고 그 부인의 그 심상선 루푸스라고 하는 피부 결핵을 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더 큰 나라로 가자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이 결핵 클리닉을 이제 해서 이제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결핵 약이 없을 때 결핵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그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치료를 해서 좋아진 사람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를 막 많이 치료했는데 결핵이 있으면서 암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면서 널리 알려져서 암 환자까지 치료하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2015년에 제암 거선의학회를 만든 이유는 거선 박사의 그 이론적인 태도를 그걸 모토를 가지고 하되 21세기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서양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맞게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사 선생님과 같이 그 한국형 프로토콜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선 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뭐 미국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또 독일 쪽도 가봤는데 거기는 뭐라 그럴까? 그냥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해요. 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우리만큼 빨리 되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미국 가서 핸드폰 이거 수리를 맡기니까 2, 3주 걸린대요. 우리는 뭐 오늘 맡기면 오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이요법도 오리지널 거스는 요법은 1시간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먹고 12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침에 하루 종일 먹을 걸 다 만들어서 한 2시간 반 걸려요. 만들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선요법을 할 때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데 채소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소도 먹고 통곡물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뭐 식물 단백질도 먹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 원장님 그러면 반찬은 뭐 먹어요? 그렇죠? 이 반찬이 딜레마인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식자재 그 자체를 먹으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내서 자꾸 음식 갖고 장난을 하는 거야. 그죠? 장난할수록 음식은 맛있어져. 그럴수록 음식은 도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로우 푸드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식재료를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반찬은요.
이게 딜레마인 거야. 외국 사람 밥 안 먹으니까 샐러드나 또 야채를 그 샐러드로 먹는 것도 있고 구워 먹는 것도 있고 수프로 끓여 먹는 것도 있고 또 저기 주스로 즙을 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쪄서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먹는 그렇게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거순요법에서도 오트밀 수프라 그래갖고 귀리로 이렇게 우리나라 치면 귀리로 미원 같은 거를 써서 먹어요. 거순 박사가 참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거순을 천재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나 봐요. 근데 그 저기 100년 전 사람인데 귀리가 좋다고. 근데 지금 암 환자들이 현미 찾다가 귀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저염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채식한다는 거. 그 당시에 독일이나 미국은 뭐예요? 스테이크 먹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엄청 비싼 향신료 같은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 육식보다 채식이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도 갑상선 추출물, 요오드 추출물을 먹으라는 게 지금 이제 막 붐이 일어갖고 지금 영양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12를 매일 주사를 맞고 그죠? 그 당시에 벌써 그리고 비타민 C도 먹고 또 이 코큐텐을 강조하고 이랬던 게 1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국장에다가 양념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물을 심심하게 들기름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 아세요? 저염소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염소금이 뭐냐면 소금은 100% 나트륨으로 만들잖아. 나트륨이 나쁘다는 얘기거든. 소금이 나쁘다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일반으로 먹는 소금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저염소금은 뭐냐면 칼륨하고 나트륨을 반씩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순요법의 모토가 뭐냐? 거순요법에 채소를 많이 먹게 하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게 한 생화학적인 원리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들, 그래서 그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 항염 성분을 먹자는 얘기고 생리학적으로는 채소 속에 어떤 미네랄이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칼륨 나트륨의 농도와 세포 속의 칼륨 나트륨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세포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빼오자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전부 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문제가 소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들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잖아요. 들기름만큼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하고 싱거우면 저염소금이나 아니면 원래 거순요법에서는 칼륨을 주스에 타먹게 해요. 근데 칼륨 가루는 식용 칼륨 가루가 국산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입원 환자들 그렇게 해줬어요. 칼륨 가루로 이렇게 해주니까 왜 우리 요새 짠맛, 단맛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짜지만 조금씩 다르고 달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음식을 칼륨 가루로 해 먹어. 어차피 칼륨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먹으려면 뭐냐면 비빔밥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해조류까지 넣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넣는 거지. 밥을. 그래서 거기다가 칼륨하고 또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해요. 우리가 버섯이나 이런 거로 육수를 만들어요. 천연 재료로. 그러면 그게 맛있는 게 우리가 간장 대신 건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넣는다 그러면 현미밥 조금 하고 다양한 야채 해조류로 밥 없는 비빔밥을 먹고 또 김밥. 요즘 김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옛날처럼 단무지하고 우엉하고 오뎅 넣는 건 없잖아, 그제? 그래서 아예 김밥은 김 안에 샐러드, 야채만 들어있는 채소만 들어있는 게 또 많아요. 그런 거를 먹는다든지 청국장 이렇게 드시면 또 흰 순두부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건강한 건강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암 전문가이신 그 원장님의 하루 식단을 공개해 주실 수 나 방송에서 우리 식단 뭐 우리 집에서 만드는 것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도 점심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 그날 다른데 오늘은 다양한 과일을 넣어줬더라고요. 보니까 방울토마토도 넣고 키위도 넣고 한라봉도 조금 넣고 베리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 버섯 구운 거, 양파 구운 거, 그리고 마늘 구운 거, 아스파라거스 구운 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저 사실 아침 잘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그 즙을 녹즙, 당근즙 이렇게 먹고 영양제 먹고 이렇게 출근했는데 영양제 한 10개 정도 먹고 제가 요즘은 뭘 하고 있냐면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어요. 먹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점심과 저녁만 먹자. 저녁은 집에 가서 편하게 한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망가진 진단받은 병이 없어가지고 한식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나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순두부 이런 거로 한식을 먹고 점심은 우리 집 사람이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샐러드 도시락 싸주고 있습니다. 그 채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요새 아예 채식만 하는 분도 많아졌는데 이렇게 아예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식이요법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야.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야, 이거 풀떼기만 먹었는데 이게 내가 되겠어? 나만저는 뭐 고기 먹으라는데 이래갖고 와요. 그래서 피 검사 하잖아요. 그럼 딱 성적표가 나온다니까. 당신 그 해가지고 그 채식만 열심히 하셨죠. 그럼 이렇게 해독은 쫙 돼. 해독은 쫙 되는데 암과 싸울 군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원래 사람은 약간의 동물성 음식과 많은 식물성 음식을 같이 먹는 잡식동물인데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해. 나 뚱뚱해 살 뺄래. 나 당뇨야. 심장병이야. 뭐 피부병이야. 나 암이야. 여기에 따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고 육식이 나쁘다니까 채식으로만 할래. 그러면 육식을 빼고 채식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혼식을 할 때의 채식의 10배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라 그래요. 무시하면 그 안에 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로리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진짜 햄버거만 매일 먹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몸이 망가지겠지. 그러나 이 채소는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당근에 없는 성분이 양파에 있고 양파에 없는 게 고구마에 있고 고구마에 없는 게 시금치에 있고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려면 전제 조건이 그전에 먹던 양의 10배를 먹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먹거든. 안 먹으니까 뭐냐면 그 전체적인 칼로리와 전체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소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사람은 혈액 검사가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뭐 피부도 광이 나고 안 피곤하고 몸이 좋은데 그렇게 뭐 6개월, 1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몸속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식이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특히 암 환자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혈액 검사를 해가면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채소와 곡류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1년 내내 햄버거만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몸이 망가지겠지만. 그러나 1년 내내 당근하고 뭐 케일만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영양소 결핍이 돼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많은 채소를, 제철 채소를 다 골고루 먹어야 돼. 곡류도 골고루 먹고 그리고 곡류는 전체식을 껍질 까지 말고.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암 환자는 암과 싸울 수 있는 식이요법이 돼요. 그 채식하시는 분들이 콩으로 대체 단백질을 많이 채우시는데 콩의 껍질에 독소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거 거슨 박사도 참 천재라는 게 이제 이 거슨요법이
한글말로 번역된 게 한 두세 권 있어요. 거기 보면 콩을 금지식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 번역한 분이 영문학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거전센터에 가서 교육을 안 받고 오고 그냥 그것은 이 교재를 대충 봐서 그래요. 거전 박사는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이 보고가 콩하고 현미예요. 콩도 그렇지만 현미도 단백질이 한 8% 정도 돼요. 그리고 찹쌀현미는 한 14% 정도 돼요. 그리고 뭐 고구마, 감자 이런 데 단백질이 나 있고 또 이 녹색잎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엄청난 양을 먹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 얘기를 하자면 거선요법을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하면은 그 하루에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오버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힘을 내는 거 또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거 칼로리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다음 주에 항암하니까 단백질 고기 막 많이 먹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단백질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뭐 0.5 내지 1g을 먹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한 4, 50g 단백질이 먹으면 되고 여자들은 하루에 한 3, 40g. 그게 뭐냐면 자라는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지. 자라는 아이들은 몸에 벽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이 벽돌이니까. 근데 성장이 끝난 사람들은 더 이상 벽돌은 필요 없고 매일매일 없어지는 파괴되는 벽돌.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로스되는 자연 소실되는 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면은 자꾸 근육도 줄고 벽돌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노인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 식이요법 잘못하면 단백질 결핍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선요법에서는 콩을 먹지 말라는 금지식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냐면 콩을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물에 불리라고 돼 있어요. 불린 다음에 그거를 젖은 헝겊에 12시간을 싸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든지 아니면 발효하거나 가공해서 먹으라고 1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참 요즘 밝혀지잖아요. 콩은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식재료인데 콩을 비롯한 견과류에는 알러젠도 있고 또 요즘 한참 또 떠드는 렉틴이라는 독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알러젠이나 독소가 물에 불리면 일단 반 이상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또 뭐 콩을 생콩 안 먹잖아. 그걸 뭐 끓이거나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거기다 또 발효하잖아요. 된장, 청국장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식물의 씨앗이나 뭐 껍데기 이런데 독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식물이 동물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지 나름대로 그렇게 진화를 해놔. 생존을 위한 진화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우리 동물들은 또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몸이 진화를 해 나가요. 그래서 마치 뭐 콩 조금 먹으면 무슨 뭐 렉틴 때문에 뭐가 망가지고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약이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독이든 약이든 양과 기간이 많이 있어야 되지. 그건 1년 내내 콩만 먹으면 모르겠어요. 콩만 뭐 그냥 생으로 먹으면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콩 속에 있는 뭐 알레르기나 독소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거선요법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암 환자들 집에 그 두유 제조기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나도 써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유가 굉장히 좋은 식물성 단백질 소스인데 시중에 일부 두유는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진짜 두유로만 만든 거 드시면 약간 비릿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있는 건 다 첨가제 들어간 거야.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거 첨가제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드시고 또 콩물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고요. 또 내가 알아냈는데
우리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즙도 내고 샐러드도 먹고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끓여서 수프로도 먹는데 거순요법에서 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해독 수프예요. 이게 원래는 여러 가지 좋은 채소들을 2시간 동안 약불로 이렇게 삶아서 흐느흐해지면 믹서기나 도깨비으로 막 으깨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요. 2시간 동안 있나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한 거의 뭐 4, 5일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데펴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 두유제조기로 만드니까 금방 만들어지고 진짜 맛있어요. 한번 두유제조기로 콩물도 만들어 드시고 그 두유도 만들어 드시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스프도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두부도 좋은. 그럼요. 그래서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두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드세요 그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환자의 치료 사례가 있으실 텐데 이 완치에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 뭐 인상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덧붙여도 좋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암 환자를 보니까 처음에 올 때 보통 환자랑 보호자 한두 명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처음에 뭘 해주냐면 그 사람의 화를 풀어줘. 뒤따 화가 나서 와요. 첫째,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암이 걸렸느냐. 대학병원은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막 흥분해서 와. 이 흥분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이래서 그런 거고 그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분은 항암 선생님은 항암만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뭘 먹어야 돼요? 내가 언제나 이런 거 물으면 짜증나고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하니까 그죠? 전국민 의료보험하니까 3시간에 100명을 봐야 돼요. 당신 지금 항암할 때 한 1, 20만 원 내잖아요. 미국 가면 돈 1,000만 원 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서 그분은 항암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막 화가 이제 가라앉아. 그럼 내가 이제 관상을 좀 보나? 이분은 열심히 할 것 같아. 이런 분이 있고 야 이분은 막 계속 투덜다다가 그냥 안 할 거 노력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예요. 계속 걱정만 하고 불만만 늘어놓고 남 탓하고 그러다 보면 노력할 시간이 없어. 노력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계속 따지고 그리고 막 그 뭐랄까 무슨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 검사 딱 정리하고 항암제 바꾸고 그리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설사를 했다 막 적어.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학병원 교수님하고 원장님 믿고 갈 테니까 그냥 지시만 내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뭐냐면은 나머지 에너지를 다 노력을 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그 막 엑셀 파일 정리하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늘도 그 어떤 부모인데 어린아이가 암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뒤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뇨약을 암 환자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 그리고 메트로놈이 항암 치료를 하고 3주에 한 번 할 거를 매일 21분의 1씩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학회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걸 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갖고 막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식이요법 운동 열심히 하면 더 결과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걱정은 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대로 걱정만 하고 불만만 토로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과 완전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그런 분 많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우리 아버님 그렇죠? 식도암 수술하고 3년 생존율 20% 안 되는데 13년 반 사셨고 또 우리 최장암 환자 2019년에 황달로 음식 가서 진단받고 근데 지금 6년 다 돼가죠. 지금 모든 검사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췌장암 검사도 하지만 1년마다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정상이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들 뇌파 검사하고 자율신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췌장암 환자가 6년 투병을 했는데 뇌파와 자율신경이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고 자기 나이보다 7살 젊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막 불편부명 많고 막 그런 분도 많아요. 왜 수술 안 했어요? 그러면 대학병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 안 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수술 안 했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좀 거슴요법에서 제일 좀 기피하는 음식?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는 건 다 독이다. 그리고 뭔가 자꾸 첨가하고 뭐 조리하고 뭐 손을 댄 거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식자재 중에서는 내가 항상 쉽게 이해하도록 500식품이라 그래요. 5개 하얀 거는 일단 안 먹고 시작하자. 첫 번째가 그 정제당이죠. 단순당. 쌀을 깎아서 흰쌀밥. 흰쌀밥 먹고 당 재보면 얼만큼 올라가나 보면 딱 당뇨 환자 겁내듯이 당이 올라간 만큼 피 속의 암세포가 성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흰쌀밥 먹고 흰 밀가루 먹고 흰 설탕 먹고 흰 조미료 먹고 그죠? 뭐 그렇게 하고 혈당 재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만큼 우리가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 인슐린 나올 때 인슐린 친구가 같이 나와요. 구조가 인슐린과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IGF-1이라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처럼 생긴 성장 호르몬. 얘가 암세포 성장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또 거기다가 500식품에다가 또 가공한 식품, 인스턴트 식품, 또 그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거.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에서 50g만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뭐 삼겹살 1인분이 180g인가? 3인분 먹었어. 한 500g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삼겹살로도 먹고 뭐 고등어로도 먹지만 고등어가 피로 못 들어가잖아. 단백질이 다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아미노산만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난 100g밖에 안 돼. 근데 300g을 먹었어. 그럼 200g은 장 속에서 단백질 덩어리로 둥둥 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설사로 나가든지. 그래서 우리 고기 많이 먹으면 그다음 설사하잖아요. 나가든지 아니면 그게 부패해가지고 독으로 작용해서 뭐 장점막이 손상받은 사람은 장누수 증후군 그래가지고 그 독이 피로 들어가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거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지방하고 섞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고기 보시면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 안 돼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지방, 그러니까 지방이 녹은 액체를 오일이라 그러고, 그죠? 오일, 기름이라 그러고, 굳은 거를 지방이라 그러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은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권하지가 않아요. 그죠? 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좋은 걸 먹기 전에 일단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채식 위주로 풀떼기만 먹으면 기력 없고 체력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쓰러진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절에 계신 스님들은 다 쓰러졌겠다고. 근데 스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마른 분 없고 얼굴이 칙칙한 사람 없어요. 광이 나요. 그죠? 식물성 음식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선요법을 충실히 하면은 하루에 WHO에서 권장하는 그 40g을 충족해요. 거기다가 거선요법을 하면은 처음에 한 6주 내지 8주 동안은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스톱시켜요. 그 이유는 몸속에 독소들이 있거든요. 나트륨이라는 독소들이 단백질과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자꾸 피 속으로 들어가면 독소들이 단백질과 붙어서
배출이 안 돼요. 콩팥에서는 이게 단백질로 인식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재흡수시켜 버리거든. 그래서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 단백질을 자꾸 줄여서 피 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게 나가게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나이트로젠 밸런스, 질소 균형이라 그래요. 단백질이 결핍인지 과잉인지라는 그게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서양인 같으면 데어리 프로테인, 유제품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그냥 먹는 거는 어떠한 거순요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권장하지는 않아요. 치료식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발효하잖아요.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유기농 우유가 뭐냐면 소가 유기농 풀을 먹으면 유기농 우유가 되겠죠. 건강한, 그러니까 막 사료를 넣어서 막 성장 호르몬, 항생제 넣고 먹인 소 말고 자연 방목한 소들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그 요거트, 버터, 치즈를 먹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질소 균형이 오버가 돼요. 그리고 칼로리가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만 할 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 즙을 내서 먹는 것만 먹어도 그게 한 1,500 칼로리 돼요. 그래서 채식을 거순요법을 다 하면 3,000 칼로리가 넘어요.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운동을 하라 그러고 대사를 확 일으키기 위해서 갑상선 추출물을 영양적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소금이 요즘 당을 피하다 보니까 그 단맛을 덮으려고 소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소금이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거슨 박사가 활동할 때는 소금은 금값이었어요. 근데 저염식 하자 그래갖고 거슨 박사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소금 덜 먹기 운동을 하잖아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국민한테 발표한 거예요. 소금 많이 먹으면 뭐 위암은 당연하고 고혈압 당연하고 있는 치매까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스뉩은 원래 저염식, 무염식을 하면 안 돼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은 혈액 속에 정확한 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거나 작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 성분은 소금 성분은 이미 식재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뭐 당근 안에, 미나리 안에, 뭐 비트 안에, 현미 안에, 소금, 돼지고기 안에, 닭고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를 하지 말라냐면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나트륨 섭취 공고량이 있어요. 이게 2.3g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하고 찌개 먹으면 무조건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다 샐러드 먹어야 돼요. 그제? 그래서 미국 뉴욕시에 가면은 벌써 한 10년 됐을 거예요. 뉴욕시 법에 가면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대형 식당에서는 음식 메뉴가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도 있고 뭐 있으면 그 메뉴에 소금 함량을 표시해놔요. 그래서 그게 2.3 하루 섭취량을 오버하는 거는 담뱃값에 경고문 붙이듯이 경고문 붙여놔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 소트 식탁 위에 소금 있잖아요. 그거 놓으면 벌금 물어요. 없애야 돼요. 그게 벌써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재미난 그 논문이 있는데 그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구내식당에 소금을 30%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맛없다고. 밀어붙였어. 2년을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포스코 직원의 중에 혈압약을 먹던 직원의 70%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 또 현대백화점에서 나온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왜 뭐냐면 현대백화점은 직원이 더 많더라고요. 뭐 3만 5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붙여놨어. 매주 무슨 요일은 소금을 40% 줄인 저염 식단이 나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나가서 사 먹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해서 안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소금을 조금 줄여서 일정 기간을 동안 30%를 줄였는데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나쁘다는 거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생화학적으로 이 염분이 점막을 자극해. 그래서 우리 위암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 1, 2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많이 그 농장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살던 사람이 하와이 갔어. 인종은 똑같아. 그런데 위암은 줄고 유방암은 많이 생겼어. 그게 뭘까요? 시기가 달라진 거죠. 그런 논리가 있고 또 이 생리학적으로는 나트륨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나트륨의 95%는 피 속에 있어요. 5%만 세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는 고속도로잖아. 액션이 없잖아요. 세포가 우리 대사를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세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피 속에는 나트륨이 이만큼 있고 세포는 이만큼 있으면 삼투압 원리에서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있는 나트륨이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세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펌프를 돌려. 홍수는 펌프하잖아. 에너지를 써가면서 펌프를 돌려서 세포 안에 있는 걸 빼내려고 그래. 거꾸로. 칼륨은 좋은 놈이에요. 채소에 칼륨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칼륨의 97%는 세포 안에 있어. 혈액 내는 3%밖에 없어요. 그럼 세포에 이만큼 많고 혈액이 이만큼 있으니까 뭐예요? 세포에 있는 게 혈액으로 빠져야 되잖아. 또 세포가 풍차를 막 돌려서 펌프를 돌려서 오히려 이 피 속에 있는 걸 뺏어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선요법이 저염식을 하자. 무염식은 안 돼요. 무염식은 우리가 저나트륨 혈증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채소를 많이 먹자는 생리학적 원리가 이 혈액 속과 세포 속에 나트륨, 칼륨 농도차를 이용해서 칼륨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칼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 피 속에 칼륨이 올라가면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지. 나트륨은 세포로 들어갈 때, 세포로 나올 때 독소와 물과 같이 들어가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가 물에 붓고 독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세포에 있는 나트륨이 빠져나오면 세포 부종이 해결되고 세포는 해독이 되겠죠.